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오는 31일부터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조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대만 TSMC의 주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증시에서 TSMC는 전 거래일보다 5.27% 급등한 19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지난 8월 초 국내 증시를 덮쳤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2,500선에서 오르내리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9일 1.95%, 지난 2일 0.06% 각각 하락하며 2,450선까지 내려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설 후 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증시에서 한파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난방 방한용품 관련 기업을 비롯해 도시가스 공급업체, 겨울식품 판매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성공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끈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입니다. 월가의 한 증권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87달러에서 41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월가에서 그동안 나왔던 전망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무부에서 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HBM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관련 기업들과 관련 국가들에게는 피해가 끼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글로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미증시 주가는 달리고 싶다라는 주제로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무역전쟁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나에 대해서 글로벌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를 통해서 국내 증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장 기록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소폭 빠졌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에도 뉴욕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오늘도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였고 또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사임했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며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안을 내놨는데 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골자로 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우려가 커질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의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려가 없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을 비롯
비롯한 각국의 제조업 업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 오늘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와 ISM의 제조업 PMI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여전히 50은 밑돌아서 위축 국면에 머무르곤 있지만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도 제조업 PMI 50을 웃돌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조금 제조업 업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제유가는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장 3% 가까이 상승하면서 5,000포인트 선을 뚫어냈고요. 국제유가는 1월 인도분 WTI 배럴당 6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7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시죠. 루프캐피탈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시가총액 4조 달러 클럽에 가장 먼저 가입하게 될 기업이라고 낙관했는데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이폰의 업그레이드를 더욱 가속화할 거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1% 넘게 뛰었습니다. 다음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미국 전력회사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전 도입 타당성 검토에 3억 3,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메타, 테슬라와 더불어서 오늘장 크게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역시 3% 넘게 뛰었습니다.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인 FSD 버전 13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이런 가운데 월가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스티펠은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411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서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에게 1조 달러의 가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400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월가의 테슬라 분석을 다루는 분석가들의 한 42%가량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이 일론 머스크 CEO가 받기로 한 560억 달러 규모의 보너스를 무효화하기로 했던 종전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머스크의 항소를 기각한 거니까 머스크는 이제 대법원 한 곳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보시죠. 먼저 인텔입니다. 팻 겔싱어 CEO가 지난 1일부터 인텔을 사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가 이번 이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서 지난주 이사회 회의 때 겔싱어가 이 엔비디아와의 경쟁 우위에서 대응을 못했고 회사의 회생 계획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논란이 일자 회의 이후 사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파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였습니다. 장중에 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0.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오늘장 급등했는데요.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독립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갭 살펴보시죠. JP모건이 갭의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도 3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요. 이 여파로 갭의 주가가 오늘장에서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강제 매각, 이 한 달여 남은 틱톡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전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캠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면서 매각을 요구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의식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참모들도 틱톡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인 마이크 왈츠와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코 루비오는 틱톡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매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틱톡 매각을 막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미 입법이 완료된 사안을 뒤집기를 쉽지가 않아서 틱톡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텔란티스의 CEO가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새 CEO를 임명한다라고 합니다. 스텔란티스의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경영난에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바레스는 취임 4년여 만에 물러나기로 결정했고요. 스텔란티스 이사회는 이를 수락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신임 CEO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존 엘칸 회장이 이끄는 임시 이사회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타바레스는 2021년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의 모회사 PSA의 합병으로 탄생한 이 스텔란티스를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 실적 부진, 북미 수요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사임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27%나 감소를 했고요. 주가 또한 43%나 하락을 했습니다. 타바레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노조의 반발을 샀고요. 이 기간 동안 전체 직원의 약 15.5%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값 더 오를까 글로벌 금광업계 메가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금값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 채굴업체들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호주 금광업체 노던스타 리소스가 드 그레이 마이닝을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주식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드 그레이 마이닝의 주가는 인수 소식에 무려 20%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노던스타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서호주 필바라 지역의 이 해미 광구를 통제하게 되고요. 금 생산 목표를 연간 250만 트로이온스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금값 상승세가 이 같은 인수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필즈와 앵글로골드 아샨티도 각각 16억 달러와 25억 달러에 달한 금광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국제금값은 현재 트로이온스당 2,658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에 3,000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6개 기업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가 인재 확보를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니, 미쓰비시 전기, 키옥시아 등 6개 대형 반도체 제조사는 대학과 연계한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각 기업들이 기술자들이 반도체 산업 현황과 커리어 계획을 소개해주는 자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대학과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산업 육성 노력에도 인력 부족 문제를 크게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전자정보기술 산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4만 명의 인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세우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을 했지만 현장에 투입할 인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해서 AI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메이트원 등 중국 기업들은 이 실리콘밸리 사무실을 확장을 하면서 미국 AI 기업의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 문 닫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려 일본 거래소가 4,5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DMM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4,5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부정 유출 사건 이후에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5월 DMM 비트코인에서 482억 엔 상당의 비트코인이 유출된 이 사건은 일본에서 2021년 이후 발생했던 가장 큰 유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고객이 가상화폐를 매매하거나 이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자산을 양도하고 경영 재건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DMM 비트코인은 45만 개의 계좌에 보관된 962억 엔의 자산을 SBI VC 트레이드에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대가로 30억에서 50억 엔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일본에서는 마운트곡스와 코인체크에서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 규제당국은 해외 거래소의 폐업에 대비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트럼프의 이 관세 인상 발언 이후로 정말 위험 자산보다는 좀 안전 자산 쪽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좀 브리핑으로 전달해 드렸다시피 금값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변동성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월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소란장이 셀럽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즉흥적인 사업가적인 그 감각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좀 저지르다 보니까 월가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리스크를 상당히 좀 주목해서 좀 주의하라는 그 경계력이 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이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서 이례적일 정도로 장관의 인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문제는 인선된 장관들이 대부분 대중국 강경파인 네오콘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가의 정책이죠. 이민 수용 제한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강제 소환 그리고 외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와 같은 과격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주시장이라든지 시장이 반응을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한 이후부터는 즉각적인 그 반응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환율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상품, 주식, 금리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각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얼마나큼 변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보면 달러만은 그 일강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관세 고위험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음 타겟이 되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지금 급변동을 하고 있다는 거 합니다. 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일본도 자동차주들이 좀 조정에 들어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 철강 업종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해외 주가는 트럼프발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환율 그리고 상품 가격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발 헤드라인 리스크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변동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을 놓고 보게 된다면 지수로 따졌을 때 제가 브리핑했을 때를 오늘도 사상 최고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상 최고가 이렇게 항상 브리핑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 관세 발언 이후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우는 소폭도 빠지는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 자체는 이미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감세라든지 대규모 재정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관세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동안에 어렵게 구축했던 공급망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문제도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재고 확보를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나섬에 따라서 투자를 비롯한 기업 활동들도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가라는 것은 예상 그 주가 순익 EPS와 주가 수익 비율 PER의 그 비율대로 표시가 되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예상 EPS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무려 11.8%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1991년 이후에 S&P의 EPS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평균 7.3%인 점을 비교해 보면 실적들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으로 보더라도 22배,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현재 시장으로 보면 3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뉴 이코노미를 반영을 하더라도 주가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 매그니피션트 7 같은 경우에는 시총의 무려 32.7% 정도 차지하는데 헤드라인 리스크에 민감한 N7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시장은 성장주보다는 퀄리티나 그리고 가치주 또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 그리고 신흥시장이죠. 인도나 아시안 쪽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증권가에서 성장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혹은 신흥시장에 관심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는 예상 밖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꼭 보는 지표가 PC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개인들이 구매한
재화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면은 10월달 PC 코어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2.8%입니다. 9월 달이 2.7%인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평균치를 보는 6개월, 3개월 평균치를 보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라든지 주택이나 공공요금 그리고 외식 수송과 같은 부분에서 서비스가 워낙에 그 가격이 지금 그 비싼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통계 지표로 보면은 물가가 전혀 떨어지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FF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9월 점도표보다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완만해지거나 일부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증시에는 좀 악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금리 차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확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관세 부과와 감세, 재정 확대 등이 물가를 더욱더 자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내년 전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미국 증시는 올해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CME 패드워치의 오늘 아침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12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한 2%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중단되거나 아주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금융 장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실적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는 미국 GDP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와 관련된 미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실시간 성장률을 체크하는 지표를 보면은 이번 주에는 4분기 성장률이 3.2%,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6%였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의 경제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4단계 장세 국면을 표시하면서 현재 국민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표시했는데 현재는 금융장에서 이제 그 실적장으로 가는 중간 초입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실적장으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주식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개별 종목장이 활약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실력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시는 금융 장세에서 이렇게 실적 장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경기 확장과 실적 증가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첨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관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중국의 10%, 멕시코와 그리고 캐나다의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2기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부의 운영을 뭔가 기업처럼 경제를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정책으로 생길 수가 있는 문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페탄일과 관련된 것을 명목으로 삼았지만 실제적인 그 관세를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무역 수지가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1위부터 3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천억 달러 이상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세 나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전체 수입액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관세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패턴을 가지고 명목을 삼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고율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5만 달러 정도 되는 전기차가 미국에 수입됐을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대당 12,500달러 정도 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이 수입을 많이 확보할수록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감세 정책의 부족분을 메울 수도 있고요. 대규모 재정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많아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맹국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관세가 내년도 그 주식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펜타닐 문제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무역 적자 자체를 줄여내고 또 관세 수입으로 감세 재원을 마련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관세 정책이 동맹국에게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자면 2기 트럼프의 주요 이렇게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일론 머스크를 제외를 했을 때 모두 대중국 강경파이자 이 관세 정책에서는 또 지지를 한다라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다면 중국에는 얼마나 큰 영향으로 다가갈까요? 네, 이제 패턴일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10%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일률적인 관세 60%도 추가적으로 받게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브릭스 플러스 통화 체제인 더 유닛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다시 중국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통일 작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한 100% 이상의 관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60% 관세만 가지고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2%포인트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세를 부과를 받았지만 이때는 25%밖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이 됐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7%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4% 성장해서 반토막이 났을 경우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중국의 제조업 노동자가 3억 명이 근무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자동차 그리고 강제 섬유 제품을 비롯해서 심삼양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세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출을 통해서 무역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는 이런 그 채널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의 엑소도스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그 달러 채무 상환도 어려워지게 되고요. 또 양적 완화도 단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정 출동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내년도 중국과 관련된 그 투자 비중을 좀 줄이라는 게 월가의 그 조언인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대중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을 걸어놓는 조치를 하게 된다면은 중국의 경제 리스크는 빼놓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협상 수단으로는 보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조만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라던가 일본과 독일 이런 국가들에게도 추가적으로 뭔가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관세 부과 제2순위 같은 경우에도 수입액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무역 적자 기준으로 볼 것이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월가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역 적자가 어느 나라가 많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중국, 멕시코 그리고 베트남에 이어서 독일, 일본, 아일랜드, 캐나다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인 관세 추가 명단에서 빠지거나 부과받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역 흑자 폭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중국처럼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 비율이 3%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수도 있고요. 불법 이민자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될 수도 있고, 또 미국 상품의 진입장벽이 높다든지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될 수 있고요. 방위 분담금이 적다는 이유로 한국 때리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되게 되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변곡점을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주시장 같은 경우는 10%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주시장이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추가적인 관세와 관련해서는 주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관세율이 3.4%인데요. 이번에 상개국에 대해서 관세율만 가지고도 8.2%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60%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10% 관세가 되면은 전체 관세율은 28%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관세율이 높아진다면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관세율이 35%까지 높아졌는데 그 수준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중국에서 멕시코라든지 아세안 쪽으로 많은 그 공장들은 이전해 왔는데 이 공장 이전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그 공급망과 관련된 재구축에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큰 그 가격 부담 요인이 되면서 경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중요한 이 변곡점을 지나가게 되면서 관세율 상승이 생산 차질과 더불어서 소비자 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서 GDP 감소 그리고 일자리 감소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넘어서서 지금 미국 의회 쪽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철회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철회는 과연 지금 어떤 의미를 내포하게 된 건가요? 네, 미국 의회 내에서 대중국과 관련된 가장 영향이 큰 그 조직이 있는데요. 의회 내에 미중 경제 안보 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USCC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그 관세율을 중국에 적용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계 관세 부과라든지 덤핑 관세 부과처럼 1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임의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2에서 한 3% 정도 포인트 정도 뚝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농업이라든지 내구재, 광업, 비내구재, 에너지 같은 업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주시장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회가 이것을 꺼낸 이유는 이 최국 대우를 가지고 중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라고 이런 그 협상 카드를 트럼프에게 줬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의회가 결정하기 전에 이 카드를 써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간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되고 이 무역에 있어서 대립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중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 쪽에서 뭔가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지 그리고 주식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중국 시장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그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말서부터 중국 정부는 뭐 10조 위안의 국채 발행이라든지 경기 부양책 또 증시 안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됐는데 중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신규 수요를 창출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증권이나 정보통신, 신에너지 같은 유통 물량이 많은 쪽에서 지금 그 주가가 움직였고 뭐 전력이나 유통, 석유 업종이라든지 철도나 인프라와 관련된 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작되면 중국의 성장력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대했던 소비 확대책이라든지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또 양적 완화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빨리 풀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그 보유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을 실현하고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소비 확대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창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주간 글로벌 증시 톡파보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무역 전쟁 우려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증시 경기나 실적 장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은 비상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들은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가 49.7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확장과 위축 국면을 가르는 기준인 50은 밑돌았는데요. 다만 예측치인 48.8은 상회했고 지난달의 48.5와 비교해도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제조업 업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의 11월 분위기가 밝아졌다면서도 다만 분위기가 좋은 어떠한 요소도 아직 더 높은 생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공급관리협회 ISM은 11월 PMI가 48.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역시 시장 예상치와 전월의 수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ISM은 11월에도 제조업 활동은 다시 위축이 됐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위축 속도가 느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메모리 배역폭 밀도가 제곱밀리미터당 2GB보다 높은 모든 HBM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는데요.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HBM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의 AI 개발도 장벽에 가로막혔고 사실상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HBM 중국 수출 역시도 차단된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022년 중국에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한 후 세 번째 조치인데요.
중국은 이번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를 향해 탈달러화를 시도하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이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많은 국가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매력을 잃고 있고 그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대외 경제 활동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미국이 각국의 경제적 힘을 행사해 각국이 달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면 되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프와 푸조 등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4위 완성차 그룹 스텔란티스의 CEO인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사업성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를 맛본 여파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eng의 합병으로 스텔란티스가 출범한 이후에 이 회사를 이끌어온 타바레스 CEO의 임기는 2026년 초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넘게 하락하면서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새로운 CEO를 임명하는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스바겐사의 독일 근로자 약 6만 6천 명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영진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경고 파업으로 현재 폭스바겐의 경영진과 노동계 대표들은 전기차의 수요 감소, 또 운영 비용 증가,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려고 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원치 않는 거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완성차 업체 닛산 역시도 구조조정을 이끌던 마 CFO가 조만간 사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는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11월 PMI는 45.2로 집계됐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만 전월치인 46은 하회했습니다. 생산과 신규 주문, 구매와 재고 모두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10월 실업률은 6.3%로 전월과 동일했는데요. 실업자 수는 지난 9월 대비 3,000명 감소해 1,084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25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은 전월 14.9%에서 15%로 소폭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1.2 상승하며 51.5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상승세인데요. 중국의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11월 제조업 PMI 역시도 50.3을 가리키며 전월 대비 상승한 바 있습니다. 차이 씨는 제조업의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지수와 신규 수주 지수 모두 확장 국면 가리켰고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50을 웃돌며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고용 지수는 아직 50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PMI에 이어서 민간 지표인 차이신 PMI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단 기술주 랠리가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신고가로 다시 한번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M7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징적으로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는 소식에 장중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산타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미증시와는 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 어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 내림세 참 아쉬운 한마디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단 장중에는 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약에 12월까지 이런 하방 압력이 더욱더 지속이 된다면 2008년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최장 기간의 내림세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발목을 잡고 있는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어제장에선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선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섹터들 위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게임주가 어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내년 신작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는 야당이 가상화폐 가세와 관련해서 2년 유예안에 동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주와 STO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거래소까지 일제히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보여줬고요. 또 엔터 역시 흐름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업종이 견조한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엔터 업종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컴투스와 우리기술투자 모두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는데 단 이 업종 내에서도 상승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뉴진스 내용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조금 더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테마들인데요. 미국발 훈풍을 받았었던 섹터들입니다. 우선 미국이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에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이익의 수혜를 얻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271%나 넘는 과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이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모멘텀이 우리나라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관련주가 일제히 모멘텀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는 AI 그 바로 다음이 양자 컴퓨터일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흐름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기업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미국이 국방부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거 교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딥마인드는 상한가 터치했고요. KC 그린홀딩스와 엑스게이트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하락한 테마 위주로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대왕고래 예산 삭감 소식에 한국가스공사가 9%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테마 단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안고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반도체 역시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디램과 낸드가 폭락 및 미국 반도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스법 역시 불확실성을 더욱더 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디램과 낸드각 같은 경우에는 11월 내내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약세 흐름을 기록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 들어온 소식으로는 미국 정부가 HBM 관련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나왔었는데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좀 벌었지만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그 외 밸류체인 종목들은 중국향 매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과를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관련주 오늘장에서도 시초부터 좀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겨울 수혜주로 불리고 있었던 감성 코퍼레이션 역시 주가가 급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류주 같은 경우에 통상 가을 겨울 시즌에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비 역시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자극했지만 올해 겨울 유난히 또 좀 그렇게 춥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주가가 급락한
유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급락은 내년도 1월 달까지는 무난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감성코퍼레이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었고요. 여기에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전자 역시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줬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간 외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네,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딱 한국만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좀 비교할 수 있는 ADR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ADR이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인데 다만 11월부터는 V자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기억하실 텐데요.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었던 썰이었죠. 일종의 이야기였는데 유증에 나설 것이다라는 일종의 썰이 좀 돌았는데 그게 11월 8일 기점으로 확정치가 됐습니다. 금감원에서 근데 이 5,500억 원에 대한 유증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일단 정정신고서를 제출 요구했다라는 건 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자면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제2호 인수에 대해서 유증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단 주주 입장에서는 왜 이 수페타시스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화가 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기업이 왜 2차 전지 소재를 인수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유증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와중에 금감원이 일단 제동을 걸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분에 9.4% 정도 시외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증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주가가 좀 하락 추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유증은 어떻게 보면 하락의 트리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오리진 보겠습니다. 파트너사로 조이포트를 두고 있는데요. 네오리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아이들 엔젤인데 이 아이들 엔젤을 직접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데 올해 중국 쪽에서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16개 판호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도 9.97% 상한가에서 터치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6개 판호를 확보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있어서 진출하는 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최근 또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놀자주, 그러니까 게임이나 아니면은 엔터 같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이에 함께 좀 힘을 받으면서 네오리진도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차 보겠습니다. 어제 11월 판매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전체 기준으로 보면 3.7% 하락을 했고요. 내수는 12.3%, 해외로는 1.6%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완성차 기업이 5곳이 있는데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곳은 모두 플러스권이었는데 유일하게 현대차만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현대차는 이제 호재를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일단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요. 최근에 엑스블 숄더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로봇 발표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하면 또 관세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강달러 기조 이어질 거고 강달러 기조라면 현대차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야당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대왕몰에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505억에서 497억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8억만 남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액 삭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이랑 피팅 밸브까지 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시간 외에서 1.5%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고요.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월의 첫날이었는데 지수는 하방으로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오늘은 출발은 엇갈리면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2,500, 700선에 대한 저항 마주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나마 0.49%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코스닥은 674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언급드린 것처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 물량 HBM 관련해서는 미국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HBM 매출 중에 30%가 중국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출발은 0.75% 약보합 수준 출발 예상하고 있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다행히 오늘 0.46%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소식 중 하나가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을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과연 리스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과는 다르게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양 지수는 모두 빨간불을 킨 채로 출발을 했지만 막판에 가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이 추세 계속 이어갈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현재 0.72%, 코스닥은 0.46% 각각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지금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이렇게 5종목이 나와 있고요. 예상 체결과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나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은 앵커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H 물량 중에 30%가 중국향이기 때문에 함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제품 자체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미국 내에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0.6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에 GM 합작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두 가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현대차가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와 이 로보택시 협력을 논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모두 다 빨간불이 들이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알테오젠과 HLB 쪽에서는 지금 3%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이치 산교로부터 지금 계약금 2천만 달러를 수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박순재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와의 이 특허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잘못됐다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엠다제 특허 무효화를 위해서 상용화 막바지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기다렸다라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키트로다 상업화와 관련돼서 이 특허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같이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가 3.08%, 리가켄바이오가 0.8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 업종들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쪽에서 현재 0.8%, 0.9%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화학이 현재 1.74%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소식에 따르면 지난주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서 지금 사람들은 한파를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한용품, 방한옷이라던가 겨울철 음식 쪽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으니까 이 업종 쪽에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철강과 금속 쪽에서 1.53%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운수장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등락을 보이고 있을지 잠시 후에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현재 0.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현재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타 서비스가 무려 2%나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와 유통이 1.03%, 1.04% 강세, 그 뒤로 금융과 건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음식료, 담배만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0.02%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이 가능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이 거의 2%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로 섬유, 의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목재 그리고 종이, 목재 순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과연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에서 상승폭을 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던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6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바로 보합 전환을 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도 3% 올라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1.2%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한화솔루션이 5%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상계 관세 결정에 이어서 나온 조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화큐셀 USA와 퍼스트 솔라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한화솔루션의 필두로 G2파워라던가 대주전자재료 쪽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간밤에는 또 테슬라의 주가 상승 탄력이 붙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함께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의 새로운 버전 V13을 배포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부사장이 일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2 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FSD V13은 이 모든 주행 과정을 AI가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이 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주차 중에 버튼만 누르면 바로 FSD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봉쇄된 도로를 알아서 피해가거나 충돌 방지 기능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장 안에서도 주가 흐름 함께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조업 안에서도 두산밥캡이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개장 당시에는 상승불을 좀 강하게 켰었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LG에너지 제조업 안에서는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LSAM 개발 완료 기념 행사를 열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LSAM 같은 경우에는 이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 상층 방어 체계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다중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가적으로 탄력성이 붙을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505억 원에서 497억 원으로 삭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 같은 경우에는 감액 예산안 철회가 사과 없이는 추가 협상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좀 강경하게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제장 안에서는 이로 인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주가 흐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반도체가 3.87%로 하이닉스와 함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오션도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1.96% 올라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97%, 현대로템이 1.5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 안에서도 현재 카카오뱅크만 0.21%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두 다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안에서는 아무래도 겨울철 배당금 관련돼서 그리고 STO 관련돼서 종목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 지수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나마 어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건지 외국인이랑 기관도 다 매수 포지션 찍혀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만 하더라도 알테오젠의 상승 랠리를 또 코스닥이 받쳐주지 못하는 흐름,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는 그렇죠. 상황인데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또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도쿄 이 CPI가 상승하면서 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이동 관련돼서 또 국내 시장에는 악재 흐름을 또 예견하면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메이저 수급이 일정 부분 좀 빠지는,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중국 제재에 따른 리스크 우려감이 또 증시에
뭐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은 사실 이제 상승폭이 일정 부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오후장까지 그것이 이어질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 소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상승에 따른 이제 이 테마주들 흐름이 사실 트레이딩이 굉장히 빨라야지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내 시장의 난이도는 점점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상승분을 우리가 수치를 하려면은 그만큼 빠른 박자를 좀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흐름은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일단 출발은 1% 넘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후장까지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어려운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을 봤을 때 5번 중에 4번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올해 12월은 사실 산타가 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더 중론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산타가 올 수 있을까요? 12월에? 일단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일단 내수 부진이 어떻게 보면은 온도 차이가 미국과 같은 경우는 GDP가 그래도 3분기 2.8% 정도, 국내 시장과는 굉장히 이제 소비 차원으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국내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타 랠리를 이어질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하락했던 반도체, 뭐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또 TSMC도 급등을 하면서 연말 이제 산타 랠리에서 소비 중심, 가전 소비 중심을 또 이루어지면서 국내 시장과의 분위기가 좀 더 다르다는 모습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HBM의 제재 여파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일단 계속해서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돼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가 좀 좋아질 거라고 여기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상쇄되는 흐름을 연말까지도 좀 뭐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계절에 겨울 이제 성수기 효과가 사실은 이제 뭐 의류주라든가 일부 뭐 음식료도 있지만은 지금 사실 군계 일학을 본다면 엔터주들이 좀 군계 일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버거운 모습들도 조금은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은 뭐 산타랠리에 따른 시장의 반등은 굉장히 저는 좀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사실 소외주들 중심으로서 조용하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제 섹터 중에는 게임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좀 고개를 좀 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이 굉장히 적어졌다가 우리가 로우볼 ETF라든지 이 저변동, 배당 그래서 통신주들이 사실 AI를 힘이 얻고 내년 정도에 이제 고성장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금. 근데 그동안의 바닥권에서 보면 코스피가 3개월 기준으로 6%대 이상 하락을 할 때 LGU 플러스라든가 그다음에 KT가 한 15%대로 코스피 대비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약 2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하지만은 지금 이제 혹이라도 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밸류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를 투자하려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좀 눈높이가 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는 이 수급들이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서도 지금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소테마, 일단 AI 관련된 테마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이 좀 작은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테크 놀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뭐 난해한 또 변동성을 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중심으로 일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대형주, 대장주로 이동이 현격하게 보였으니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나나가 사실 AI와 관련된 수익화 모델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네이버에서 갔던 수급들이 좀 옮겨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맛집 옆에 이제 맛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번호표 뽑을 수 있으면은 그쪽 흐름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핵심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서 시장의 개편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흐름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가 국내에 온다 하더라도 낙폭 과대한 쪽 혹은 소외가 좀 되어 있는 섹터 쪽으로 조용히 왔다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수가 계속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퀀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권 교체할 때 당선인이 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오히려 막상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월 20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조금씩 차익을 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예, 일단 뭐 가장 크게 월가에서 S&P 500을 맥스로 본 게 뭐 6,500 정도의 포인트까지 보고는 있는데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퀀트로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좀 뭐 헷갈리는 시장에서는 퀀트가 좀 저는 맞다라고 맞다. 보는데 어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수혜주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순환매적으로 계속 돌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이 갈 게 누구의 흐름에서 보면 이제 효율부 쪽에 머스크 쪽에서 어느 방향성으로 이것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주시를 하느냐, X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 X를 통해서 주시를 하느냐 이것들이 저는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지수단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의 관련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순환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금이 이동하는지 보는 게 오히려 당분간은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STO 관련주들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디지털 화폐 쪽 그런 쪽으로 계속 뭐 저변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투자 관련돼서는 지금 챗GPT의 사용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제 수익권 가시권에 있는 흐름들은 뭐 일단 시장에서는 내후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국내 시장에서도 좀 많이 나올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일단 숫자가 나오는 기업 뭐 한국화 컴퓨터라든지 뭐 솔트리프트 이런 종목들도 사실 한 번의 흐름에서 레벨업을 크게 할 가능성들도 되게 크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흐름에 봤을 때는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최근의 흐름이 제일 그렇죠. 수급이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보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좀 갑작스럽게 돌파를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저항대가 지금 23만 원대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대를 일단 단기간에 뚫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있는 뭐 이제 관련주들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수단보다는 종목단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투자 방법을 좀 더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트럼프, 머스크 입에 따라서 움직임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면 X 계정부터 확인해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대중 수출 내용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특정 HBM을 수출 못하게끔 만들었는데 사실상 모든 HBM이 여기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판매 비중이 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삼성전자는 한 30%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주가 열어봤을 때 보니까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다가 한 1%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강보합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약속을 한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주가 향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SK 하이닉스도 16만 원 선 회복을 하긴 했거든요. 앞으로 반도체 투톱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SK 하이닉스는 패가 다 보였다. 이제 내년까지.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50%까지 확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흐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건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된 건 SK 하이닉스고 거기에서 AI 아웃풋이 더 나와야 AI에 대한 이 빅테크들의 투자가 더 가속화되면서 이 AI 센터의 이 추가적인 인프라를 더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적인 전략으로 수급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분석, 내재 가치로 보는 것은 일단 내년까지는 좀 끝났다. 그래서 15만 원 근처에서 20만 원에 대한 트레이딩은 굉장히 좋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런 악재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다는 점. 사실 뭐 자사주 매입이 지금 10조에서 3조 가량 이제 예정돼 있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계속 받쳐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이제 하락하지는 않대. 대신에 이제 상단을 돌파하려면 우리가 이런 제재에 삼성이 포함된 거는 사실 저가형 HBM이잖아요. 그것을 타개하려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뚫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도 6만 원대는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제재를 가하는 게 AI 투자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화두는 AI이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제재는 사실 뭐 삼성전자에 크게 여파는 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수급을 좀 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가 좀 거래사가 이제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저는 보고 일단 주가는 지금이 거의 저점 상황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하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이 가격대도 유지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오늘 크게 밀리지 않고 0.56%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5에서 20만 원 선 사이에서는 트레이딩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게임과 엔터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연말을 맞이해서 놀자주가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저가 매력도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온 감도 있기는 합니다. 관세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 수급이나 힘은 좀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네이버를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를 담아가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율주행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갑니다. 테슬라 쪽에서 FSD 버전 13버전 새롭게 이제 일부 고객들에게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레벨 2라서 운전자 개입은 필요한 단계인데요. 그나마 좀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P2P라는 방식입니다. 파킹 투 파킹이라서 주차하면서부터 운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퓨런티어도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게임 관련돼서 좀 잠깐 말씀드렸고 엔터도 사실 지금 테마 중에서 가장 센 그쵸. 테마가 엔터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NC소프트가 실적은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세를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좀 반등을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독립 스튜디오라고 해서 사업부마다 독립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성과를 이제 측정을 해서 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이 독립적인 구조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게임에서의 개발 능력들을 어느 정도 레벨업을 시키고 있고 저니 오브 모나크라고 해서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의 파노 발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은데 뭐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 네오리진이 이제 퍼블리셔를 이제 미국 파노가 많은 이제 파트너사와 함께 지금 주가의 흐름이 거의 한 22% 정도 오늘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마다 수급이 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더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앞서서도 제가 이제 소외주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숫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중국 쪽에서 흐름을 본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파노 개방 면제에 대한 뭐 비자 면제에 대한 뭐 증가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훈풍이 조금은 마련이 된다면 이것을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섹터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엔터가 먼저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시프트업이나 NC소프트를 중심으로서 한번 지켜봐야 되고, 엔터 같은 경우는 오너 리스크가 없는 박진영 대표가 또 뭐 앨범을 내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주가가 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이브 대비해서 반세이익을 또 추가적으로 받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 가운데에서 소형 엔터주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여자 아이돌에서 이제 전소연 그 리더가 굉장히 또 이 작곡 능력도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또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좀씩 보여주고 있고, 뭐 쌈지 엔터 같은 경우도 4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저변을 좀 넓힌다면은 컨텐츠 관련 미디어 관련주들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 해서 CJ ENM도 지금 뭐 신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에 뭐 시그널 2라든지 그리고 이런 관련된 대작들이 나오면서 사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쪽이 게임, 엔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 랠리에서 뭐 핵심적으로 그동안에 뭐 우리가 퀀트 아까 얘기했는데 통계적으로 이런 뭐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색깔이 좀 바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중심으로서 보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말에 이제 뭐 게임이나 엔터 같은 놀자주들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특히 뭐 겨울방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엔터 쪽에서 보면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겨울 쪽에서는 좀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확장을 시켜서 연말 하면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나긴 했지만 소비 시즌도 있어서 화장품이랑 좀 연결을 해볼게요. 오늘 지금 보니까 화장품도 강세를 보이면서 테마를 좀 이루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말 소비 시즌이라서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실적이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자기가 냈던 실적을 또 이겨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악화를 이번에는 좀 이겨내면서 좀 추가 상승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가 가성비를 중심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오히려 중국 쪽의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직구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그래서 중국 직구에 대해서 5년 전에 이제 직구 이제 통계보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봐도 한 5배 정도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성비와 어느 정도의 효과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 쪽보다는 미용 관련 뭐 의료기기 중심 이쪽의 국내의 기술력들이 좀 더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화장품주는 단기적인 반등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앤홀드 쪽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근데 가장 사실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좀 좋아졌잖아요. 3분기 때 코스RX가 이제 재편이 되면서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가 좋아졌다기보다는, 근데 일단 그 시장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제 CNC 엔터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실리콘2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차트가 다 같이 깨졌어요. 근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실적의 로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뭐 20% 이상이 일단 훼손되는 주가 흐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 쪽은 사실 좀 중립적인 의견을 뭐 올해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뭐 그 실적으로 아니면 이제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체크해 봤을 때 월등하게 높아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수준은 일단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좀 냉정하게 단정짓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화장품은 일단 중립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한은에서 일단 깜짝 금리 인하 했을 때 내수 살리려고 했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내수주 안에 뭐 화장품, 유통, 뭐 좀 더 보면은 요즘 수출주 같긴 합니다만 음식료까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은 중립 의견일까요? 저는 오히려 음식료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한 번의 수급을 땡겨줬던 그 섹터는 이제 만약에 숨고르기를 할 때 뭐 한 3개월 이 정도의 숨고르기, 분기 숨고르기는 아닙니다. 뭐 최소한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반기 정도의 숨고르기 6개월 이상이 정도. 돼야 다시금 땡길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근데 그 땡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레벨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레벨의 실적을 숫자로 땡겨줘야 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땡기는 거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양식품 거의 단독으로 상승폭을 많이 컸거든요. 그게 말하자면은 국내 내수 부진을 해외로 탈피하는 뭐 70% 이상의 비중이 해외인데 지금 이제 공장을 지금 밀양 공장을 이제 증축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캐펙스를 증가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차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소화를 시킬까? 예, 왜냐면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음식료 쪽에서는 삼양식품도 삼양식품이지만 최근에 초코송이를 중심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는 오리온도 굉장히 많은 또 네. 주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들도 있고. 그래서 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히려 오리온이라든가 농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상승 신호가 한 연속적으로 일정 정도 왔을 때 그때를 조금 더 우리가 뭐 타이밍을 좀 보자. 그렇게 좀 저는 음식료 업종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수 증진의 차원으로 본다면 예. 네, 오히려 내수 증진의 차원으로 본다면 화장품이나 유통보다는 음식료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준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얘기를 워낙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산타가 만약에 온다면 이쪽에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질문을 마무리로 좀 드려볼게요. 확실히 수급은 좀 소프트웨어로 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오르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금리 인하 그것은 바로 성장주의 강세로 이어져서인지 아니면 미국이 올라서 우리나라 그냥 따라서 오르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울까요? 저는 미국 쪽에 이것을 동기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엔비디아의 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AI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라든가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들, 핵심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제 동조화시킬 가능성들도 있는데 언젠가는 테슬라와 2차 전지처럼 이게 동조화가 조금씩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믿을 거는 미국 쪽의 이 AI 소프트웨어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예, 지금은 매출을 늘려가면서 마진율을 나중에 높일 시기지 지금은 숫자를 높일 시기입니다. 국내는. 그래서 미국과 같이 이렇게 팔란티어 같이 뭐 국방부 매출이 뭐 사실 40% 이상이긴 하지만 일단 B2C로 넘어갈 때 캐파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은 사실 내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그래서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당장은 테마주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 어쨌든 따라서 잘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 이 구간을 초입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목에 좀 찼다라고 보세요? 전혀 목에 차지 않았다고 아직 더 보고요. 많이 남았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맞춤형 AI를 통해서 사실 투자자들한테 이제 소비를 조장하는 그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을까지 차려주고 떠먹여주는 AI인데 접목해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빨리 수익화를 시켰던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뭐 전략팀에서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네. 네이버와 같이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접점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시킨다면 금방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포털을 중심으로 이것을 저변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리합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가. 네. 오히려 더 많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수익화하는 건 좀 더 빠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3일 상승 출발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72% 오른 2,472.06포인트에 개장한 뒤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 통제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보다는 일부 물량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통제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층 강화된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이 받을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의 파산과 이번 규제 실행이 맞물리면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 CO2 배출 규제를 적용합니다. 핵심은 유럽 내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 상한선 자체를 1km당 기존 110.1g에서 93.6g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985억 원 규모의 K2전차 자체 포탑 성과 기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약 984억 원 규모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2.7% 규모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화장품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3일 화장품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021년 전체 수출액 92억 달러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는 삼성전자만 나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었고요. 코스닥도 같은 흐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빨간불은 그대로 켜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상승폭 자체가 1%를 훌쩍 더 넘어가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47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4% 코스피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68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게 이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나란히 매수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309억 원, 외국인이 1,233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이 개인이 나홀로 지금 2,43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지금 이렇게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마찬가지로 함께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도 지금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와 지금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외국인은 코스닥 안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의 물량만 사들이고 있고 반면 개인은 마찬가지로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안에서 1,123억 원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안에서는 모든 업종, 코스닥 안에서는 한 가지 업종만 파란불을 켰고 코스피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보다 그 상승폭을 조금 더 올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이 거의 2% 가까운 상승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 기계 쪽에서 마찬가지로 거의 2%에 도달하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도 0.45%, 1.19% 각각 상승폭 유지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안에서는 금융 쪽에서 0.68%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STO 관련돼서 금융업종 쪽에서 관련 종목들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금융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 템포 업종 자체가 쉬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기타 서비스가 무려 4%나 그 확장폭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통과 제조가 각각 1.7%, 1.3%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지금 화학이 무려 4%가 훌쩍 더 넘어가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종이 목재라던가 출판 복제 쪽에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가 0.2%, 출판 매체 복제가 0.1%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음식료 담배가 0.26%가 올라왔고 섬유유류가 1.69%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아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현재는 0.37%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64%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GM과의 함께 나온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3%, 내수 쪽에서는 지금 좀 부진한 성적을 그려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현재 빠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알테오제는 반면에 거의 8%가 가까운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그동안 주가의 상승폭이 꽤나 길게 지속이 됐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5% 넘어가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대부분 초록불을 켜면서 즉 상승불을 켜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한두 종목씩은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원 상승불을 킨 금융업종부터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배당주 쪽에 관심이 많이 몰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지분율이 39.2%로 연초 이후에 5%포인트가 넘게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가로 보자면 현재 6.96%, 거의 7%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지주사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KB금융지주가 3.6%, 그리고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2.7%, 2.6% 강세 흐름 그대로 이어가는 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까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데 머티 쪽이 2.29%, 에코프로가 1.59%, LG화학이 0.3%,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 안의 종목군들을 살펴봤을 때는 대부분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프로세스 산업, 즉 2차 전지 소부장이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SKC와 롯데케미칼이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SKC가 4%가 훌쩍 더 넘어가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안에서는 인터넷과 게임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AI 관련된 이슈로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현재 2.7% 강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어제도 지금 게임 종목 중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5년쯤 돼서도 계속해서 신작도 많이 발표가 될 것이고 수익 개선도 잘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프트업 쪽에서만 0.5%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인 조이폴트가 이 중국에서 게임 판호를 16개를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꼽혔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도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게임사들이 내년에 신작을 출시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도 오늘 흐름 괜찮은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 흐름이 오후까지 유지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매수 포지션 지켜 있습니다. 이 상승이 오늘의 시작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